네, 안녕하십니까. 손해사정사 황정혜입니다. 저는 에듀맵에서 제3보험 이론과 실무를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18년 제41회 신체손해사정사 시험을 준비를 하시려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제가 먼저 내년 시험을 대비를 해서요. 어떻게 지금 수험생활을 해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먼저 응시율, 그 다음 접수자 현황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응시 구분별 접수자 현황을 봤더니 일단 우리 신체손해사정사는 2016년도에 3,300명, 그리고 지금 2017년도 올해는 2,700명 정도 지금 접수를 했고요. 그 다음 전년 대비 지금 증가폭이 이 정도 되는데 지금 손해사정사별 지금 최종적으로 경쟁률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봤더니 이제 신체손해사정사는 총 2,700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 중에 일반 접수자도 있고 그다음 기존 손해사정사도 있었고요. 일단은 선발 인원은 총 320명을 선발한다는 거. 아마 2018년도에도 320명을 선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총 경쟁률은 약 7.2% 정도 경쟁률을 가지고 있는 시험이네요. 자, 재산보험 이론은 지금 우리 책 파트별로 제가 한번 봤는데 우리 책은 지금 재산보험 총론이 이루어지고요. 총론이라고 해서 재산보험은 어떤 것을 지금 도대체 재산보험이라고 하는지, 과연 우리가 개인보험에서 손해보험도 있고 생명보험도 있고 그 다음 기타 여러 가지 보험이 많은데, 그렇다고 하면 재산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을 가리키는지 총론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건 표준약관이고요. 표준약관 부분은 약술 문제, 2차 시험에서 우리 약술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표준약관입니다. 표준약관에 대해서 좀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 부분이 지금 상해보험 파트, 그 다음에 상해보험에서 나오는 것이 장해분류, 장해분류표는 어떻게 해서 구분이 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판정이 되는지, 그리고 장해분류표에 따른 장해보험금은 어떻게 산정을 하는지 네 번째 파트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물론 내년부터는 장해분류표, 후유장해분류표가 새로 개정이 될 예정이라서요. 그런 부분도 개정이 되는 부분도 반영을 해서 왜 개정이 되는지, 그 다음에 개정이 된다고 하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지 한번 비교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내년에 장해분류표가 새로 개정이 돼서 출제가 되다 보니까, 적용이 되다 보니까 시험 문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출제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질병보험 파트고요. 질병보험은 대표적인 게 암보험이 있습니다. 암보험이 있고, 그리고 항상 출제가 되는 CR보험이 있을 거고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질병보험에 있어서 어떠한 보험이 지금 질병보험에서는 보험금 지급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그 다음 여섯 번째 간병보험이 있고요. 간병보험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급속히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간병보험의 필요성이 지금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공적 영역인 부분, 그 다음에 민영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간병보험 영역,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떠한 차이점을 두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는 어떠한 형태로서 간병보험이 발전이 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실손의료보험 파트고요. 실손의료보험 파트는 계산 문제, 그리고 중복보험에 있어서 실손의료보험이 내가 의도하지 않게 혹은 의도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중복보험의 형태로서 중첩적으로 가입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비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1번부터 7번까지 파트별로 전부 다 공부를 하고 난 이후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실무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실무가 이루어지는지, 그 다음 내가 과연 손해사정 실무자가 됐다고 하면은 내가 사고를 배당을 받았을 때 어떠한 절차로, 어떠한 과정으로 실무가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지급보험금은 어떻게, 얼마를 누구에게 줄 건지 실무를 적용해 보는 것이 여덟 번째 파트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파트별로 한번 문항수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재산보험 문항수를, 재산보험이 최초 시행이 되던 06년부터요.
그리고 작년까지 2017년도까지 제가 전부 다 시험 문제를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시험 문제를 분석을 해봤더니 가장 많이 출제됐던 것이 바로 표준 약관이었습니다. 표준 약관 파트에서 165점으로 지금 약술 문제에서는 가장 많이 지금 시험 문제 출제가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표준 약관 파트에서는 반드시 상세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그 약술 문제를 전부 다 서술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표준 약관에서 파생되어서 우리 계산 문제도 나오겠죠. 그리고 지금 2차 문제에서는 사례 계산 문제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계산 문제에서는 반드시 계산 문제가 40점짜리 혹은 30점짜리 요즘에는 복합적으로 소문제로 10점, 20점 혹은 5점, 5점, 20점 형태로서 그렇게 나오는데 계산 문제 파트가 이루어질 거고요. 그 다음 계산 문제에서는 여기 장애 판정 해설 요거 두 개가 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장애 판정은 후유장애가 반드시 계산 문제에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계산 문제하고 후유장애는 항상 같이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면 이 영역이 모두 계산 문제,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이 약술 문제라고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느 파트에서 공부를 더 해야 될지 그리고 어느 파트에서 더 에너지를 쏟아야 될지 한눈에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표준 약관 파트를 상세히 상당한 시간을 투여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 계산 문제, 그 다음 장애 판정 해설 문제, 그리고 물론 계산 문제에 있어서는 상해보험을 공부를 해야지만 계산 문제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질병보험을 공부를 해야지만 사례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 우리가 상세히 공부를 해야지만 사례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표준 약관에 대해서는 파트는 약술 문제로만 나온다고 하면 다른 파트는 즉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표준 약관에서 파트에서 나왔던 문제를 제가 전부 다 나열을 해봤는데요. 문제가 굉장히 많죠. 이 문제를 지금 이 시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해설을 한다거나 문제를 풀이를 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태로서 지금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파트별로 문제를 전부 다 나열을 해봤습니다. 그 표준 약관에서는 보니까 제도성 특약으로 해서 특별 조건부 인수 특약, 특별 조건부는 동일한 조건으로 이렇게 너의 경우는 동일한 조건으로 우리가 보험계약을 인수할 수가 없고 너는 사고율이 높으니까 보험료를 좀 더 할증할 거야. 혹은 너는 사고율이 높으니까는 너는 부담보를 형태로 담보를 하지 않는 형태로 일부 부담보겠죠. 일부 부담보 형태로 계약을 인수를 할 거야.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계약을 인수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을 하는 문제. 그 다음 계약 전 알릴 의무는 고지 의무 위반이죠. 가입하기 전에 너가 병력이 있었다고 하면 그 병력에 대해서 알려야 됩니다. 알리고 그의 고지 의무를 이행했을 때 그에 따른 보험료 혹은 보험 금액 혹은 보험 계약 조건을 영향을 줄 건데 만일에 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보험 계약이 해지가 될 겁니다. 해지가 되는데 그러한 해지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험사의 해지권을 사용함에 있어서 제한을 하는 사유가 있더라. 그 제한하는 사유는 무엇이냐? 그다음 기타 등등 보니까는 손해배상 책임도 있고, 그다음 선지급 서비스 특약도 있고, 실손 의료비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7개 질환, 그다음에 보험료 미납 시, 그다음에 해지권 행사를 하기 위한 사전 절차, 그다음에 직업 통지 의무 위반 시, 고지 의무 위반하고 비슷하죠. 상해보험에서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 시, 보상 책임 및 보험금 계산한 방법, 그다음에 보험금 지연이자 산정 일수, 지급 사유조사, 기타 등등 표준 약관에서는 이런 만큼의 문제가 나옵니다. 또 표준 약관은 워낙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다 보니까는 표준 약관은 이렇게 파트 2에 대한 또 문제가 나오네요. 파트 2는 봤더니 지급길이 초과 예상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 청약 철회 조항, 그다음에 사기에 의한 계약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사기를 적용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지, 일반적으로는 사기를 적용할 수가 없는데 사기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보험약관에
지칭을 하고 있어요. 그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지, 그 다음에 보험업법상 손해보험사가 질병 사망을 담보할 수 있는 경우, 손해보험사는 상해 사망만 담보를 하는데 질병 사망을 담보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지, 그 다음에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그 다음에 사망 시기 실종 선고와 인정 사망에 대해서 기타 등등 이렇게 표준 약관에 대해서는 이렇게 파트 1, 파트 2 이렇게까지 많은 약술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건 상해보험인데요. 상해보험에서 문제가 나왔던 거는 봤더니 교통상해보험이 굉장히 많이 나왔네요. 교통상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 혹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 그 다음에 보험금, 청구권, 상실 조항, 그 다음에 면부채 판단을 위한 조사 항목이라는 말이 나왔네요. 조사 항목이라는 말은 아무래도 책만 봤던 이론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사 항목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실무를 해봤던 사람, 실무자들 입장에서 그리고 직접 손해사정 실무를 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이러한 조사 항목 혹은 손해사정 기법 이런 부분도 같이 우리가 상해보험을 공부를 하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등등 상해보험에서는 약술 문제가 대체적으로 교통상해보험에 포커스를 두고 문제 출제가 많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장애분류표 해설. 장애분류표 해설에서는 여러 가지 내용이 쭉 있는데, 장애분류표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질문사항이 장애분류표에 나오는 해당 장애율을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까? 혹은 판정 기준을 암기를 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우리가 실무를 하는 실무자의 경우에는 장애분류표에 나와 있는 판정 기준, 그리고 장애율, 장애 지급률 전부 다 거의 다 암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치는다고 하면 반드시 장애율이라든지 혹은 판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암기를 하고 있어야지만 계산 문제도 약술 문제도 모두 다 서술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부분은 그냥 우리가 교재만 본다고 하면 너무 어렵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 교재 내용을 실질적으로 사례에 적용시켜서 내가 과연 그 당사자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한다고 하면 조금 더 쉽게 아마 암기가 되고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사례 계산 문제입니다. 사례 계산 문제에는 어떤 계산 문제가 나왔냐 봤더니, 사례 계산 문제는 가장 대표적인 게 치료비 계산 문제. 실손 의료비의 경우는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해서 실손 의료비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실손 의료비는 의료비 계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 문제에서는 치료비 계산 문제, 실손 의료비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치료비 계산 문제하고 더불어서 같이 나올 수 있는 것이 반드시 피보험자가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한다거나 혹은 통원을 한다거나 치료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치료기간에 따른 입원 일당 혹은 통원에 따른 비용 부분이 반드시 시험 문제에 같이 나올 수가 있겠죠. 지금 여기 보면 일반적으로 치료비 계산이라든지 장애보험금, 장애율을 판정해야 되겠고요. 입원 일당, 입원 기간 동안에 각각의 입원 급여금이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똑같은 문제인데 이번에는 직업통지 위반이라는 조건을 하나 달았네요. 의무 위반 시 저 부분에서는 고지 의무 위반을 적용할 수도 있겠고요. 혹은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인 직업통지 의무 위반을 적용했을 때는 장애보험금을 지급을 할 때 어떻게 지급할 거냐,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조건 단서를 하나 더 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사망보험금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사망보험금을 지금 수익자를 지정해 놓으면 좋을 텐데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법정 상속인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 상속자에 따라서 사망보험을 어떻게 지급할 건지, 혹은 상속인도 사망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또 상속을 이루어질 건지, 그런 부분이 상환보험금 상속 계산 문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계산 문제 출제 비중을 보면 08년도 09, 10년, 14년, 그 다음에 16년까지 사망보험금은 상속 계산 문제가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상속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겠네요. 그 다음 나오는 부분이 장애보험금 산출이었고요. 장애보험금 산출은 보시다시피 08년, 11년, 12년, 그 다음에 13년, 15년, 16년, 그 다음 위에도 장애보험금 나왔고요.
장애보험금은 매년 나옵니다. 매년 나오고 장애보험금을 계산 문제에서 뺄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계산 문제는 안보험금 계산 문제가 나왔고, 네, 통원 의료비, 역시나 병원 의료비, 시송 의료비죠. 시송 의료비를 계산할 때 비례보상하는 경우, 중첩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어떻게 보상을 할지. 그 다음에는 의료비가 이제 해외여행도 많이 가다 보니까 해외 의료비까지 나왔네요. 의료비 부분, 그 다음에 부담보 계약에 있어서 상해사고 혹은 암진단 보험금 사고, 그다음에 본인 부담금 상한제, 본인 부담금 상한제의 경우 의료보험공단에서 환급 금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즉 사례 계산 문제는 보니까 대체적으로 첫 번째는 치료비 계산 문제입니다. 치료비 계산 문제. 치료비 계산 문제가 이렇게 통원을 할지 입원을 할지 해외 의료비를 할지 구분을 해놓고 일단은 시송 의료비 계산 문제가 나온다고요. 반드시. 근데 이때 단서 조건을 비례 보상을 할 건지 혹은 이것처럼 직업통지 의무 위반을 적용을 할 건지 이렇게 단서 조건을 두는 경우를 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 장애보험금 산출이 나왔고요. 사망보험금, 그 다음에 장애보험금, 그 다음에 암보험금. 사례 계산 문제는 이렇게 크게 봤을 때 네 가지 유형이네요. 의료비 계산 문제, 그 다음에 사망보험금 계산 문제, 장애보험금 계산 문제, 그 다음에 암보험금 계산 문제. 이렇게 네 가지 파트에서 계산 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네 가지 파트를 각각의 조건을 달리 둘 수 있었습니다. 사망을 동시 사망으로 둘지, 혹은 법적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가 있을지, 혹은 상속인 중에 1인이 피보험자를 사망케 한 경우가 있을지, 그런 여러 가지 단서 조건 혹은 직업통지 의무 위반이라고 해서 혹은 고지 의무 위반 시에는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 장애보험금 산출, 이렇게 지금 각각 보험금은 계산 문제에서 이런 네 가지 유형으로 나왔고, 그리고 조건은 달리해서 적용을 할 수 있더라.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2차 시험에서 계산 문제가 가장 큰 비중 아닙니까? 계산 문제를 포기를 한다고 하면 2차 시험에 있어서 가락을 넘길 수 있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암기를 하고 반드시 계산 문제는 수차례 우리가 연습을 하고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 2차 과목을 공부를 한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계산 문제를 어떠한 유형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우리가 알고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질병보험 파트입니다. 질병보험 파트는 봤더니 질병보험 파트에서는 책임 개시 면책기간, 청약서 상에서 중요한 사항은 어떤 건지, 가로서 담보 특약이 뭔지 쭉쭉쭉 나와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게 보니까 CI 보험이네요. CI 보험에서 가장 많이 질병보험 파트가 출제가 되었고, CI 보험에서 중대한 암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암 진단에 있어서 TMN 병기법은 어떤 것을 말을 하는지, 그 다음에 CI 보험에서 중대한 수술 4가지는 무엇이냐,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은 그 화상 및 부식은, 그 다음에 말기 폐질환은 어떤 건지, 뇌졸중은 어떤 건지, 각각 질병보험에서 약술 문제가 나왔던 거는 보니까 CI 보험을 중점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병보험 파트에서는 CI 보험을 중점적으로 각각에 대해서 정의, 그 다음에 수술, 요건, 그 다음에 기준, CI 보험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면 되겠네요. 자, 간병보험 봅시다. 간병보험은 앞서서 질병보험이나 사례나 분류표 상해 표준약관과 비교했을 때 간병보험은 굉장히 문제 출제 비중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파트보다는 조금 더 부담 없이 공부를 하셔도 되겠네요. 간병보험 파트는. 보자. 간병보험 파트는 보니까 치매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장기 간병비, 진단비 특약에서 장기 간병 상태는 무엇을 말하는지, 그 다음에 중증 치매 진단비 특약에서 KCD상 분류되는 코드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포괄수까지 적용 대상은 무엇인지 쭉 나왔는데, 간병보험은 대체적으로 질병보험도 마찬가지지만은 질병보험도 그렇고 간병보험도 그렇고 아까 상해보험도 마찬가지지만은 각각 약술 문제는 어떠한 형태냐면은 각각 보험에서 말을 하는 정의, 그 다음 요건, 그 다음에 무엇을 지칭하는지, 진단 기준은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정의를
정리를 하고 가면은 약술 문제는 충분히 우리가 서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시험 문제 특이사항입니다. 총 지금 간병보험 파트까지 봤는데 시험 출제의 특이사항을 제가 봤더니 첫 번째는 단순 약술이 있고 그 다음 서술형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계산 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최근 나오는 유형은 약술 문제하고 계산 문제가 복합적으로 같이 나와서 큰 사례 문제가 된다는 것. 그래서 큰 사례 문제를 풀 때 내가 약술 문제를 잘 알지 못하면 계산 문제도 점수를 많이 확보를 할 수가 없는 그러한 형태로서 복합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특이사항은 지금 최근 경향 그리고 앞으로 향후의 경향을 봤을 때 실무 심사 자료가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실무 심사 자료라는 것은 뭐냐면 보험금 청구인이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 준비했던 청구 서류, 그러니까는 뭐 실손 의료비 같은 경우는 실손 의료비가 발생되었던 영수증, 혹은 암보험 같은 경우는 암 진단금을 청구했던 암 진단서, 기타 등등 이러한 실무 심사 자료가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실제 보험금 심사 업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즉 우리 손해사정사 시험은 손해사정사, 즉 손해사정 실무를 하는 사람을 뽑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출제도 당연히 손해사정 실무를 잘 할 수 있는 사람, 손해사정 실무를 잘 이해하는 사람을 뽑기 위한 시험일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는 앞으로의 경향도 지금 실무 심사 자료, 보험금 심사 자료가 시험에 직접적으로 나와서 평가를 하는데 예시가 후유장애 진단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의료비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평생 살면서 후유장애 진단서를 한 번도 못 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손해사정 시험을 치는 데 있어서 후유장애 진단, 장애 진단서를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시험장에서 장애 진단서를 본다고 하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지, 물론 많이 봤던 사람은 너무나도 간단하고 무엇을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알겠지만 처음 본 사람은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봤는지, 도대체 이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지 잘 알 수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의료비 영수증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시험에서 이런 부분이 직접 실무 자료가 바로 출제가 되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장애 진단서 혹은 기타 등등 다른 암 진단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실무 자료를 많이 활용해서 우리가 눈에 익히는 그런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후유장애 진단서가 지금 이 장애 진단서가 2015년도에 출제되었던 1번 문항 30점짜리 나왔던 그 문제에서 후유장애 진단서를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후유장애 진단서가 나왔는데 아마 이 장애 진단서를 처음 보는 사람은 도대체 이 장애 진단서를 어떻게 봐야 되고 무엇을 얘기를 하는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이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수상 1이라고 해서 사고 날짜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이 환자가, 이 피보험자가 언제 다쳤는지, 그 다음에 언제 다치고 이 병원은 언제 처음 왔는지, 그리고 장애 진단일은 언제 받았는지. 수상일 2014년 8월 22일인데 장애 진단은 2015년 7월 30일에 진단을 받았네요. 약 1년이 조금 못 되는 시점에서 장애 진단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요 날짜만 봤을 때는 장애 진단일에 진단 시기가 적정한지를 알 수가 있겠네요. 장애 판정의 진단 시기는 일반적으로는 사고일로부터 6개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장애가 고착화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전에 판정을 하겠지만 6개월이 지나도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6개월 되는 시점에서 판정을 합니다. 가령 6개월이 지나도 6개월이 넘어서 판정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정신장애나 혹은 안구의 운동장애 같은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그 이상의 기간을 요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장애 진단 시기가 적정한 진단 시기인지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진단명을 보니까 아나불골절,
눈 주위에 그 안아부가 골절이 되었고요. 좌측 족관절 골절, 발목 골절이 있었네요. 그 다음에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파열 및 대퇴골 골절, 양측으로 슬관절에서 십자인대 파열이 되었고, 그 다음에 대퇴골 골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고 경위는 봤더니 엘리베이터 수선 작업 중, 엘리베이터 수선 작업이라 나오면 작업 중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하면 직업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상해보험에 있어서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바로 캐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업급수가 계약 전이 아니라 계약 후에도 직업급수의 변동이 있다고 하면 직업급수 비례 보상이 적용되기 때문에 작업 중이다. 그러니까 일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바로 직업급수 위반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계산 문제를 푸셔야겠죠. 그 다음에 쭉쭉쭉 해서 1차 후유장애 진단 받았으나 또 그 후에 악화된 경우 2차 후유장애 진단 받았다. 그러면 1차 후유장애 진단 받고 2차 후유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악화된 만큼 2차 후유장애 진단에서는 도대체 보험금이 얼마나 나가야 될 건지. 그 다음 여기서 지금 여기는 보니까는 상하지, 수, 족, 척추 관절의 운동 범위에서 각각 관절에 대한 운동 범위를 적어놨네요. 우측 슬관절은 동요 관절이 있다고 해놨고요. 좌측 슬관절은 근전도 검사상 마비, 그 다음에 근력 검사상 근력이 1등급, 근력 1등급이랍니다. 그러면 근력 장애에 해당이 되는지. 그 다음에 좌측 족관절, 발목 관절의 경우에는 운동이 정상 운동 범위고 이게 환자의 운동 범위인데 건측과 환측과 비교했을 때, 즉 정상 운동 범위와 그다음에 이 환자의 지금 운동 제한 범위가 어느 정도 제한이 있는지 보셔야 되겠고요. 그다음 지금 이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장애 진단을 내린 것이 여기 나와 있네요. 우측 안구에는 뚜렷한 운동 장애가 있고 뚜렷한 운동 장애는 양안시에서 복시를 남긴 때더라. 양안시에서 복시를 남긴 때가 뚜렷한 운동 장애가 맞는지, 그다음 뚜렷한 운동 장애는 지금 장애 진단 시기가 지금 적정한 건지 또 연관하셔야 되겠고, 슬관절 장애 상태는 지금 위와 같다. 우측 슬관절은 지금 동료 관절이 있더라. 좌측 슬관절은 봤더니 장애 상태도 위와 같다. 좌측 슬관절은 근력이 있고 그 다음에 족관절은 지금 운동 제한이 있더라. 지금 이러한 형태로서 지금 장애 진단을 내렸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장애 진단서를 보고 지금 우리가 캐치를 할 수 있는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전부 다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장애 진단서를 계속적으로 눈에 익숙해지는 그런 수험, 그런 학습 방법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아마 2015년도에 출제가 되었으니까 향후에도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이건 의료비 영수증입니다. 의료비 영수증은 2013년도에 6번 문항에 15점짜리로 출제가 되었네요. 이번 의료비 영수증이었는데, 이번 의료비, 저는 병원에 입원을 했던 기억이, 제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던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번 의료비 영수증을 제가 간 적이 없기 때문에 저도 처음 봅니다. 물론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많이 보죠. 하지만은 제가 심사를 하는 직업이 아니었다고 하면 이번 영수증을 처음 봤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수험생 입장에서 이번 의료비 영수증을 이렇게 딱 보면은 도대체 각각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내가 냈던 돈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내가 냈던 돈과 그 다음에 보험사에서 그러면 지급해야 되는 돈은 얼마인지, 그 다음에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이런 게 굉장히 좀 모호하게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총 수납 금액이 있어요. 총 수납 금액이 70만 원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납부 금액 70만 원. 지금 환자 본인이 지금 지급한 금액이 7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70만 원 중에서 비급여가 있고요. 급여가 있을 거고요. 급여는 의료보험 처리가 되는 거고, 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보험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의료보험 처리 안 되는 부분이 이렇게 됐고, 의료보험공단에 처리되는 부분이 본인 부담금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 환자 부담액이, 진료비 총액이 요만큼이었는데 환자 부담액은 80만 원이었고, 근데 그 중에서 단체 직원 복리후생이 또 들어갔네요. 직원 복리후생 돼서 10만 원을 할인을 해줬어요. 그래서 10만 할인해줘서 70만 원 됐는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시송 의료비 처리를 할 때 비급여 항목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비급여 항목도 전부 다 보험회사 시송 의료비에서 지급을 할 거냐. 그렇다고 하면 또 하나 의문점, 직원 복리후생.
아마 이 사람은 여기 이 병원의 직원인가 보네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복리후생으로 해서 할인이 됐는데 이것 또한 그러면은 실손의료비에서 할인된 금액을 적용할 거냐 아니면은 할인 전 금액으로 적용을 할 건지 여러 가지 의문점이 남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보고 의료비 영수증을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재산보험 교육과정입니다. 재산보험 교육과정은요, 이렇게 총 3가지 과정으로 제가 구성을 해봤습니다. 처음 과정은 재산보험 기본 이론 과정이라고 해서 8주간 약 24강, 25강 정도, 25시간 정도 우리가 해서 기본 이론을 공부를 할 겁니다. 기본 이론이라는 것은 재산보험 과목이 생전 처음 접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기본 이론에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사례 문제도 있을 거고요. 직접 실무, 방금 보여줬던 그 진단서라든지 혹은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직접 실무를 하는 과정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과정을 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거 먼저 기초적인 것이 기본 이론 과정입니다. 기본 이론 과정에서는 굉장히 상세하게 그리고 굉장히 천천히 하나하나 우리가 뭐 사례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할 건데 기본 이론이 바탕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모의고사도 진행을 할 거고 계산 문제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총 8주간 이루어질 거고 그 다음은 핵심 정리 과정이라고 해서 6주 동안 이루어질 겁니다. 핵심 정리 과정은 기본 이론 과정에서 조금 더 심화되는 과정으로서 직접적으로 실무 사례 문제는 어떻게 지금 계산을 해야 될지 그런 거 실무 위주로 계산 문제를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모의고사 과정인데요. 모의고사 과정은 시험과 동일한 형태로 100점짜리 문항을 만들어서 100점짜리 문항을 정해진 시간 동안 실질적으로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때 모의고사는 우리가 온라인 첨삭을 할 겁니다. 온라인 첨삭이라고 해서 직접 모의고사 문제를 가지고 직접 답안지를 작성하셔서 제출을 하신다고 하면 그 답안지에 대해서 1대1로서 첨삭을 해서 총 모의고사 답안지에 대해서 총 문제,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빠졌는지, 어떤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될 건지 그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다 1대1로 첨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산보험 마지막으로 공부 전략입니다. 재산보험을 공부를 할 것은 우리는 그 재산보험 시험에 대해서 뭐 연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재산보험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오랫동안 뭐 공부를 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실무를 하기 위한 공부도 아닙니다. 단순히 수험생활,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공부입니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공부인데 작년에 그 2017년도에 합격자 커트라인이 제가 봤더니 총 신체 손상 합격자 커트라인이 평균 44.42점입니다. 합격자 커트라인이 44.42점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 시험 점수, 이 점수만 커트라인만 넘기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단시간에 가장 효율적으로 어떻게 해야 공부를 해야 우리가 단시간에 합격하는지 동차 합격을 할 수 있는지 그렇게 공부 전략을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요. 출제 빈도가 높은 파트에서는 매년 출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제 빈도가 높은 파트는 무엇이냐 봤더니 아까 약술 문제에서는 표준 약관 부분을 예로 들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 계산 문제는 4가지 유형으로 크게 4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산보험은 과락을 넘는 과목이 아니고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충분히 계산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약술 문제를 계산한다고 하면 충분히 고득점을 할 수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재산보험은 과락이 아니라 고득점을 목표로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되는데 이때 계산 문제는 철저하게 반복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는 그냥 눈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계산해서 시험장에서 계산 실수를 줄여야 됩니다. 계산 실수 단순히 더하기를 하는 문제인데 시험장에 직접 가다 보면 굉장히 시간도 촉박하고요. 그리고 논술 시험이고 그리고 시험 답안지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계산 실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는 반드시 여러 번 계산해서 단순 계산이라 하더라도 실수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후유장애 진단서라든지 의료비 영수증이라든지 기타 병원 진단서 등등등을 가지고 실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포커스에 맞춰서 실무를 접해야 되는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실무 자료를 많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산보험은 약술하고 계산의 복합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술도 계산 문제도 어느 것 하나 빠진다고 하면 복합 문제에서는 굉장히 점수를 많이 받기가 힘드니까 고득점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약술과 계산 문제 어느 것 하나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굉장히 넓게 그리고 복합적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학습하고 난 이후에는 복습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만의 정리 노트를 작성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강의 한 챕터가 이루어지고 나면 제가 키워드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그 키워드 정리를 통해서 한 챕터의 공부 학습량을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키워드 정리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그 정리 노트를 충분히 작성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것으로 에듀맵 그 재산보험 이론과 실무 대비를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